K 시니어 건강 강의 8번째 시간, 인체의 자연 치유력 아포토시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포토시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아포토시스는 언제 누구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약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완성된 아포토시스의 그런 메커니즘으로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칼 보고트라는 독일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동물학, 지질학, 생리학에 대한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19세기 분이시죠. 1817년에 태어나서 189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칼 보고트는 1842년에 미국의 생물학자 루이스 아가시즈와 함께 올챙이가 두꺼비로 발달하는 과정을 연구하던 중에서 이 올챙이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세포의 죽음인 세포 자연사의 메커니즘을 발견합니다. 이때는 이걸 아포토시스라고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3년 후죠. 1885년 독일의 해부학자인 동시에 세포 발생학의 창시자인 월드 프레밍이 이 세포 자연사에 대한 보다 정교한 진행 과정을 밝히게 됩니다. 이 세포 발생학은 사실은 이 생물학의 법칙 중에 제1의 법칙이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라는 거죠. 이 세포가 생명의 기본 단위라는 이 부분의 어떤 제1의 규칙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이 월드 프레밍입니다. 그래서 세포 발생학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 세포의 그 조직,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과 세포에 대한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자현미경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1965년에 이제 전자현미경이 세포 조직을 정교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죠. 이때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 존 컬이 세포의 자연사와 세포 개사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1972년 영국의 브리티시 저널 오브 캔서지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존 컬은 세포의 자연사를 아포토시스라 그러고 세포 괴사를 네크로시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100년 이상의 세월에 거쳐서 여기 지금 제가 세 분의 과학자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세 분의 과학자 외에도 이 아포토시스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선대적인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많이 누적되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슨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부분들은 대부분 100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쌓아놓은 연구 결과 그 토대 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사람만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것들을 오토파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의 것들을 찾아내어서 처음에 누구에서 어떻게 발견되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한두 사람의 그런 어떤 공로가 아니다. 자, 그래서 2002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 받습니다. 이 아포토시스로. 그래서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 세포의 죽음과 그리고 우리가 이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고 그 수정란에서부터 세포가 분열을 해서 그 세포가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그러고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라고 하는 것까지 발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기관 그러면 좀 생물학을 하지 않은 분은 생소하게 들리지만 이 기관이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장기입니다. 장기.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죠. 이게 발달하는 이러한 과정에 이게 유전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규명했습니다. 그 공로로 시드니 브레너, 존 설스턴, 로버트 호비츠 이 세 분에게 2002년 노벨 생리학상이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포토시스는 보통 우리가 이 아포토시스를 세포 자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포토시스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세포가 사멸되느냐. 이 세포 내에 어떤 생화학적 변화 이거는 그 뭐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이 오염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뭐 예를 들면 방사선이나 뭐 다른 어떤 이런 외부로부터의 그런 그 세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세포 내에서 생화학적 변화가 생겨서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이 아포토시스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포토시스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정상세포가 생화학적 변화로 문제가 생기면 세포가 수축을 하게 되죠. 수축하면서 이 세포막이 거품화됩니다. 세포는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포막의 정확한 인지질 이중성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세포는 생명활동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세포막이 거품화되면서 세포막이 파괴되고 세포막이 파괴되면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의 조각들이 이게 이제 빠져나오죠. 분해돼 가지고. 이 분해가 돼서 빠져나오면 이거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서 이 대식세포, 영어로는 마크로파지, 이 마크로파지가 마지막 이 세포 조각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포토시스가 일어난 그 주변의 세포는 정상세포들은 이 파괴된 이 세포, 자살한 이 세포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존 커리 아포토시스하고 네크로시스를 이게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네크로시스가 뭐냐? 네크로시스는 세포 괴사예요. 이거는 외상에 의해서나 또는 그 다른 어떤 그 외부의 그 오염된 물질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우리 몸 안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어야만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하는데 이게 모세혈관이 폐색이 되어 가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죠. 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져서 일정 기간 동안은 휴먼 세포로 존재하지만 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면 또 그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이 점점 더 오염되면 이 세포가 팽창하면서 파열되어 가지고 내용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포토시스하고 네크로시스의 우리가 정상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아포토시스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 네크로시스, 세포 괴사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포토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포토시스는
우리 몸에 필요 없게 된 세포 쓰레기를 청소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아포토시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몸 안에 더 이상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세포는 이제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하면 세포가 썩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 세포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정상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원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더 촉진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포토시스는 어디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느냐?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포토시스는 노화와 질병을 막는 세포의 자연 추력 중의 하나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질이 떨어지고 그 숫자가 줄어들면 세포가 에너지를 ATP라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게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 그게 피로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하고. 그게 이제 일상화되면 그게 만성 피로가 돼요. 그런데 그 외에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아포토시스 프로그램이 되어서 입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질병이 잘 생기고 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좀 더 건강하고 하게 만들고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양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필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 그게 소식이다. 특히 저녁에 소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저녁 단식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질이 좋아지고 그 숫자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우리가 좀 차게 해야 돼요. 특히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느냐? 우리 뒤에 척추가 있죠. 척추 좌우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척추 기립근이라고 합니다. 그 척추 기립근에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이 항상 약간의 추위를 느끼면 그래서 제가 그 건강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잘 때 내가 그 등을 대고 있는 그 바닥을 침대를 과도하게 따뜻하게 하지 마라. 그게 장기화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질이 떨어진다. 숫자도 줄어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지 않을 정도만 바닥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공기도 방 안의 공기도 약간 찬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 방 안의 공기를 찾게 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건축 구조물이 방의 구조가 그게 뭐냐? 그게 우리 조상들이 온 한지잖아요. 한지. 그래서 항상 바깥 외기하고 순환을 하잖아요. 지금처럼 우리 아파트처럼 모든 걸 꽉꽉 막아놓고 완전히 유중창을 해서 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안에 겨울에 내부 온도를 더 올리게 되면 아까 말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생활 속에서 사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질을 개선하고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인체의 자연 추력에 대해서 오늘이 8강인데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인체의 자연 추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동적 평형, 항상성, 면역 시스템, DNA 보수 시스템, 세포의 자가 포식 여기까지 강의를 지난번 강의에서 여기까지 했죠. 오늘 세포 자살,
아포토시스 요 강의를 오늘 마지막 강의로 해서 인체의 6가지 자연치유력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번 강의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치유력을 어떻게 하면 이 자연치유력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발휘가 되고 또는 자연치유력이 극도로 떨어진 사람은 이걸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을 제가 자연치유 제대로 건강법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